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예. 뭐 경력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오늘 큰일 났네요. 우리 총장님께서 앉아 계시고 여기 저 임 선배님 우리 공직의 대선배님이신데 그럼 제가 강의 못 오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 뒤에 보면요 뒤에 자개로 아름다운 문양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백제 의자왕 때 일본 왕한테 하사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백제가 더 큰 나라니까. 목화자단 기국이라고 그래서 문양 자체는 사실은 그 우리 한반도에 없는 여러 가지 물상들이 나와요. 저게 이제 중국 거다, 뭐 동남아 거다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 목화자단 기국의 목재, 그러니까 한국산 소나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단에서 우리 총장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화자단 기국을 기념한 우리 전국 바둑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하고 다음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자왕 하시면 그 선생님들 무슨 생각이 먼저 나세요? 선생님 무슨 생각 먼저 나세요? 의자왕. 네. 나라 망한 왕. 네. 또. 예? 그렇죠. 의롭고 잡은 건 그래 그렇게 써 있고. 삼천궁녀하고 또 해동중자. 진짜 역시 뭐 우리 재단 분들은. 근데 그거는요 우리 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일반 분들은요 낙하암 삼천궁녀예요. 술 먹고 여자 좋아하다가 나라 망한 나라. 세상에 망하지 않은 나라 있어요? 저 미국도 얼마 있으면 망해요. 로마도 망했잖아요. 근데 뭐 망한 거 얘기면 전부 백제 얘기만 하고 그 주인공은 의자왕이고. 부여시까지 가다 보면요 로타리에 그 성왕이 의자에 앉아 있는 상이 있어요. 요새 젊은 애들이 저게 의자왕이라는 거야. 왜냐니까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는 걸상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인물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아들들 그 부여에 사는 학생들마저도 백제의 역사를 저렇게 폄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자왕이 똑똑하고 해동중자 보면 낯설어 보여요. 그 역사가 만들어낸 큰 편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를 저 강의 많이 다녀요. 뭐 교도소에서부터 군부대에서부터 뭐 안 가는 데가 없는데 제가 이제 백제 역사 의자왕에 관한 얘기에 마지막 제가 사자성어로 만드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요 의자왕, 백제 이야기, 또 공저 한성시대 거기서 전투에 돌아가신 그 계로왕 얘기, 그게 전부 뭐냐면요 가짜 뉴스입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신라 중심의 사관, 그 중심 사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무식 선생하고 이련수님이 만든 가짜 뉴스예요. 의자왕이 그런 분 아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문화재 재단하면서 그 높은 분들이 자꾸 백제 문화재 공주부여 문화재가 정체성이 없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신문에 썼어요. 공주는 무령왕 이야기.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일로 왔는데 여기가요 왕도로서는 그 맞지 않은 곳이에요. 피난 온 데예요, 여기가.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무령왕, 동성왕이 이제 시작을 했죠. 무령왕 성왕에서 백제 후기의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쯤 되면 왕조가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부여에 이제 성왕이 부여로 천도하셨잖아요. 천도하셔가지고 32년 중에 16년은 여기 계셨고 16년은 부여 계셨죠. 여러분 돌아다니는데 여기 성왕이 돌아다니는데 여기 왔다 갔다. 아마 저녁에 꿈속에 현몽하면 보일 거예요. 여기 누가 지나고 저 양반 누구야? 그러면 성왕이야. 우리가 바로 이 왕도에 사는 후예들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백제 역사를 할 때 두 가지 오류를 해요. 하나는 축소 과장, 하나는 과대 과장입니다. 삼천궁녀를 거느린다고요?
아무리 저 문학적인 표현이라 해도 조선 왕조 때 가장 그 말하자면 국가의 저 기운이 왕성했던 영종조 시대에도 이 조선 왕궁의 거기 궁녀들이 600~700을 넘지 못했답니다. 제가 부여에서 오랫동안 고고학을 하고 발굴도 하고 돌아다녀 봤는데 3,000명을 매길 데가 없어요. 근데 자꾸 3,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여에 제가 그 재직할 때 부여관장할 때 부여 시내에 그 유흥음식점 뭐라고 하죠? 저녁에 이제 술도 팔고 캬바레도 하고 하는 그런 집 가게를 개업을 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삼천궁녀.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뭔 말 삼천궁녀냐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래도 더 이상 후퇴를 못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삼천궁. 여자 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는 백제문화재를 호화롭게 하고 정말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백제의 역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꼭 그저 우리 총장님 모시고 강연이니까 대학원 강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박사과정. 하여튼 저 오늘 저하고 얘기 들으시면서 하나 머리에 들을 거는 백제 이야기, 마지막 백제 이야기는 가짜 뉴스다. 그렇게 알고 하세요. 그리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백제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제가 최소한도 한 2시간씩 그러니까 180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1시간밖에 안 돼서 마음이 급해서 그냥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낙함이죠. 고란사, 뭐 낙화암. 여기가 이제 백마강이라고 그러는데 공주는 금강이라고 그러고 부여는 백마강이래요. 바로 부여 위쪽에 그 정삼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부여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저쪽에 이제 이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장안면까지 16km를 백마강이라고 합니다. 왜 백마강인지 아세요? 일설에 의하면 나당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상륙을 하려고 그러는데 백제 의자왕의 아버지가 무왕이에요. 무왕은 용의 자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잠룡이 돼서 바다에서 물을 일으키고 막 바람을 일으키고 해서 말하자면 그 침략군의 상륙을 저지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해서 소정방이 물어보. 알죠? 당나라 장군 소정방. 소정이 물어보니까 의자왕의 무왕의 아버지가 그 말하자면 무왕이 이제 의자왕의 아버지죠. 무왕이 잠룡이 돼가지고 백마강에서 나라를 지킨다. 이게 문무대왕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그 백마를 좋아하니까 백마를 미끼로 해가지고 잡으면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낙하 밑에 조령들한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백마를 미끼로 해서 잡아 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왕이 용으로 변한 그 무왕이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전투를 하느라고 그걸 조금만 떼어 먹다가 딱 걸린 거예요. 물고기가 다 그래요. 조금 먹는 다 걸리거든요. 그거를 휙 잡아친 데가 부여의 용전이라고 해요. 용밭이라고 그러는데 용전리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용 썩는 냄새가 여기 공주 구린내까지 와서 구린내다 그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백마강이라는 거는요, 제가 이거 딱 요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이제 보러 갈게요. 서울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한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시골에 일제강점기 때 군청석이나 면석이가 아침에 출근해요. 속에다 광면 날라바로 자전거 타고 따라락 하면서 출근하면 지나가서 인사합니다. 우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잡서시오. 옛날 어른복은 진잡서시고 먼저 해야 돼요. 안녕하셨습니까 하면 안 돼요. 진잡서시오.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어디 가는지 뭘 이렇게 궁금해. 어디 가세요? 그러면 그 양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군청에 출근하는데 마실 가지 그래. 마실. 군청에 출근하는 공무원이 마실 간대. 마실이 뭐예요? 마실 어디로 가세요? 선생님 동네 마실 갈 때 어디로 가세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밥도 못 먹는 과부집에로 갑니까? 아니죠. 그래도 동네 기와집 하고 부모 잘 모시고 농사채도 한 100마지기 하고 의식이 풍족한 집으로 마실 가면 저 옥수수도 쪄주고 고구마도 쪄주고 그러잖아요.
그 마실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마을이라는 겁니다. 마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옛날에 이제 우리 말하면 요즘 말로는 이제 청동리나 초기철기 시대쯤 되겠죠. 이 촌락에 공동체에 남자들만이 모이는 장소, 또 그 장소에서 그 자기들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는 행위 자체, 이게 정치, 요즘 말로 국회의사당 아니면 시의사, 의회 사무실이에요. 그걸 마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백마실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저 백마강을 지키는 말이 뭐가 있냐면, 우선 백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백마강이 있고, 세 번째 백촌강이 있어요. 백촌강은 일본서기에 적혀요. 백촌강 저도 아시죠? 백제 망할 때 왜군이 와서 도와줬다는 그 백촌강. 근데 그러니까 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촌 하면은 마을이죠. 마을촌. 그러니까 큰 마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라는 뜻이네요. 여러분 여기 조금만 가면은 여기 부여에서 논상하다 보면 그 초천면이라고 있어요. 초천면이라는 데가 풀초자 마을촌자를 쓰거든요. 근데 풀초자 마을촌자를 쓰고 옛날 그 초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를 새마을이라고 해서 새마을. 크다는 뜻이 새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지붕을 이용 오기 때 밑에서 올려줘야 되잖아. 이거 막 던져주잖아요. 집담 대주를 이용 같은 거. 그럼 밑에서 꿈지럭거리고 이제 우석 기다리고 그러잖아.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용 올려 그러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새 빨리 올려. 새라고 그래요. 풀초자가 새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초촌하면은 그게 새입니다. 촌하면 마을, 새마을이에요. 요 초천면이 새마을인데, 거기가 우연치 않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은 유적이 발굴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사시대, 특히 청동기 시대 때 도작을 했다는 근거가 나온 최대 마을 취락지가 있거든요. 송궁리가. 그거 한 30년 전에 거기다 군 비행장 만든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못하고 다 보존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백마강이라는 건 뭐냐면요, 백, 크다는 뜻입니다. 마을, 큰 마을의 강, 바로 서울의 큰 강, 한강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금강줄기인데 거기만 금강이라고 안 해요. 그냥 백마강이라고 해요. 백마강 무슨 뜻이야? 서울의 큰 강이다. 여러분 일본석이나 일본 사람들 보면은 신라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라기. 고구려는요? 고구리. 백제는 구다라. 구다라가 무슨 뜻인데요? 큰 임금의 나라. 구다라라고 일본 사람이 쓰고서 뭐라고 일본 사람이 쓰냐? 본국이라고 쓰고 있었어요. 이 백제 의자왕 때 이제 일본 사신으로 갔던 그 대조합평이 본국에서 왔다. 그다음에 가다가 배가 난파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구다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일하게 한번 거기다가 본국이라고 썼어요. 일본 서역에 다 지웠는데. 이게 큰 임금이 나라. 여러분 낙양에 가면요, 거기 국의 왕조의 수도였거든요. 그 낙양 북망에 보면은 무덤이 엄청 많아요. 북망상천이라는 거 아시죠?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높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이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국의 왕조의 묘역이 달라요. 근데 그게 엄청 깁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느 왕조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의자왕이 묻혀 있어요. 제가 95년도 충청남도 해가지고 의자왕 찾기 하러 갔는데 진짜 한강에서 바늘 찾기죠. 여기 미르섬에 바늘 하나 떨어져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무모하게 갔는데 윤곽은 잡았죠. 결국은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이 한국 역사에 접근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조사를 못 하고 왔지만, 어쨌든 이 백제라는 나라는 굉장한 나라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그 낙양에 있는 그 임금들을, 백제 임금들에 대한 예우를 중국에서 해줬어요. 의자왕이 언제 돌아가신지 아시나요? 660년 중국으로 끌려나가지고 1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다 대당평 빅제급핑 해가지고 8월 15일 날 권해서가 쓰고 찬문은 글이 있거든요. 8월 15일 날 그 비를 완성을 하고 대소신료 12,000명, 왕족들 90여 명을 중국으로 압송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의자왕이 11월 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후인들로 하고 뭐 곡을 하고 비석을 세워줬다 그랬는데 그 비석을 세워준 게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진나라 후주 진숙보의 동생인 진수경의 묘지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연개소문 아들이 알죠? 연남생의 천남생으로 개명했죠. 천남생의 묘지석이 그 동네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웅진도독으로 왔던 부여융 묘지석이 그 동네에서 나왔어요. 그 동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무슨 동네냐? 중국에 끌려왔던 망명 귀족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의자왕도 거기에 있을 거라 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한 1년 동안을 교섭을 해서 돈을 우리가 대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충남지사에 있던 그 심대평 지사가 돈을 기꺼이 대겠다고 그래가지고 협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조건이 뭐냐? 한국 측 합자들은 무덤에 들어가지 마라. 그 대신 조선족은 넣겠다. 그러나 그 발굴 자료는 공유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의자왕 찾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의자왕 찾기를 못하는 대신 그 낙양에 있는 그 북망이라는 게 뭐냐면요. 북망이라는 산이 아니고 북쪽에 산이 없는 지역을 북망산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면 어허이 뭐 북망산이 몇 명이냐 이 자식들도 어디냐 하고 이제 상두수리 하잖아요. 그 북망산이 여기 저 봉황산이나 산의 이름이 아니고 북쪽에 망산 산이 없는 곳을 북망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중국의 그 조양현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한반도 조선 관계 사람들이 무덤이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역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 이제 왜 그런 얘기 지금 말씀드렸냐면 구다라라고 하는 건 큰 임금의 나라. 그래서 이 대국, 본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던 백제가 어느 날 이게 와가지고는 그저 계속 뭐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나 한 번씩 툭툭 차고 가는 말이지. 의자왕을 갖다가 뭐 걸상왕이라고 하질 않나. 이래가지고 우리 역사를 희화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공주부여 축제를 멋있게 해도 우리 역사의 인물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우리 마음속에 갖지 않으면 우리 문화재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오늘 제가 아주 굉장히 멋있는 자리에서 건방을 좀 떨어봤어요. 자, 요건 백마강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발굴 조사할 때 포인트가 안 나오네. 빨간 게 아니네. 요거 이제 그 가운데 지금 무덤이 지금 저 보이지요. 그거는 이제 부에서 왕릉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저 허옇게 이게 레저 포인트 안 나오네. 그 부분이 그 계단식 논이 그 백제 금동대학로가 발굴된 논입니다. 80년대 초부터 제가 박물관에 이제 입사를 하니까 선배들이 가끔 여기를 데리고 가요. 왜냐면 애기들 저 성묘 데리고 가잖아요. 증조할아버지 산소다 뭐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보고를 해서 항시 머릿속에 있던 장소입니다. 이 금동대학로가 나는 자리가. 이 레저 포인트 안 되겠네. 자, 요건 이제 93년도 발굴할 당시의 모습인데요. 92년도에 충남대학교 레저 포인트가 안 나오는데. 되네. 그 92년도에 충남대학교 윤미봉 선생님 모시고 이 근처에 대한 시굴 조사를 했는데 93년도 되니까 예산이 없다고 다 덮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재청을 뭐 빤질나게 들랑거리면서 제가 충청남도구 문화재청 가면요 뒤에서 욕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저렇게 또 왔네. 안 돼요. 뭐 그냥 국장실이고 도지사실이고 막 쳐들어가니까. 지금 그렇게 했으면 아마 저 여기 국회의원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기념물과장으로 나중에 초대 문화재청장 분입니다. 노태섭 씨라는 분이 저 부여관장이 저렇게 애걸고 도련장인데 돈 좀 조금 줘서 보내자.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중에서 1,100몇십만 원, 2,800만 원을 줘가지고 발굴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원래 여기처럼 트레지 탐색 피트를 쭉 넣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넣어봐야 거기서 갑자기 대단하게 쏟아지기 전에는 뭐가 안 되니까 한번 그런 유적을 드러내보자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유적입니다. 이게 97년도 마지막에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가기 때까지 해서 가람의 전무를 밝혀냈던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백제 이제 공주 시대는 이런 확 뚜렷한 그 가람배지가 안 나오는데 부여 시대 오면은 소위 중국 그러니까 그 북조에 이런 그 건축이라든지 도성 관계를 염두에 둬 가지고 소위 남북 좌우선상에 여기 남북 좌우선상입니다. 여기서 강당, 금당, 여기 목탑, 그다음에 중문 요거를 좌우선상에 일직선으로 배치하고 양쪽에 회랑을 배치하는 이런 일탑 일금당식의 가람 배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일탑 일금당식을 사천왕사식, 시텐노지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사카에 가면 사천왕사 보셨죠? 그게 백제 기술자들이 만든, 지금도 그 사천왕사를 만들었던 그 말하자면 건축 회사가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전형적인 백제의 가람 배치인데 여기가 이제 강당 서쪽에 있는 부속 건물, 요 강당 동쪽에 있는 부속 건물, 요것도 회랑의 꼭대기에 있는 부속 건물이고 여기도 회랑에 있는 부속 건물이고 여기서 향로가 나온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참고로 지금은 다 복원이 됐지만 옛날에 부여 나성이고요. 이건 이제 무덤들이고, 그다음 요거는 나중에 복원한 건데요. 그 능살리에 있는 무덤 중에서 동쪽의 맨 아래쪽에는 1호분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애정 때 일본 사람들이 동화청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사신도하고 위에 연화문 비호문이 있고 북쪽의 현무 앞에 주작도, 소위 고구려 시대 지하식의 말하자면 단실묘계통의 묘제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신라하고 백제가 한 100년간 넘게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구려 세력을 억제를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성왕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강을 찾았어요. 찾고 난 다음에 군사를 돌려가지고 오히려 그 백제가 차지했던 하류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하남시하고 저 강남하고 영등포 일대를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다 먹어버려가지고 뺏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라와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래서 고구려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고구려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그 사신도 벽화가 그려져 있는 무덤이 이제 이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건 발굴 현장의 모습인데요. 요게 이제 회랑이고요. 쭉 회랑이고 요게 그 향로가 나온 그 회랑 북단의 건물지입니다. 자, 요게 이제 방이 하나, 둘, 셋. 이게 한 지붕에 방이 3개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방이고요. 요건 회랑이고 여기에 지금 주춧돌이 딱딱딱 나오잖아요. 이 주춧돌을 봐가지고 여기 건축에 썼던 그 용척을 계산했는데 35.5cm입니다. 한자가. 선생님 키가 지금 몇 인치세요? 그러면 옆에. 그래요? 그러면 저 우리 선배님은 모르시죠? 제가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센치로 하면 바로 알아요. 근데 인치라고 그러면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백제가 공주 시대는 25cm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남조척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35cm짜리를 쓰고 있어요. 이게 고구려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사를 만들 때 향로가 나온 이 능사 건축에 고구려 기술자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와의 얼마나 긴밀한 말하자면 관계에 있었나. 그걸 여기 요 구더기가 향로 나온답니다. 여기 구더기가요. 여기 이제 이런 데 뭐냐면 공방으로 쓰던 데인데 금붙이들 뭐 유리판 이런 것들이 나온 거를 이제 발굴할 때 표시를 해놓은 건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나온 최초의 온돌 구조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방 전체에다 온돌을 집어넣잖아요. 그때는 벽에다가 나란히 해서 넣는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일본 만주 집안에 있는 동대자 유적도 이와 똑같은 구조로 해서 처음에 이거 발굴하면서 우리 저 건축학이라든지 국어학하는 사람들이 만주에 있는 동대자 유적하고 너무 똑같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종교 시설 아닌가 했었는데 그 결론을 못 내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유적이 나오면서 확인했죠. 여기 이제 향로가 이 향로 사진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진이 대표로 지금 나와 돌아다니는 겁니다. 12월 12일 날 12 하면 이 양반이 뭐 헛날이죠. 12 근데 12 날 그날 일요일인데도 제가 그 아이들을 대전에다 데려다 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아이들은 차 태워 보내고 장모님이 와서 대전서 애들 밥 해준다고 이제 잠깐 와 계셔서 집사람하고 있는데 그 학예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그 발굴 현장에 있던 뭐 저 지금 김정은 옛날에 공주 관장 도신 양반이 그 다리 걷고 발을 씻고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작업했어요. 그랬더니 예 했습니다. 그 별일 없어요? 예 없어요. 제가 발굴 현장의 책임자한테 가가지고 별일 없다고 물어보는 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사고 없었나. 제일 문제. 지금도 안전사고 말이 많잖아요. 두 번째는 뭐 발굴 성과가 좀 있나. 세 번째는 찾아온 손님이 없나. 지금은요 전국에서 1년에 발굴이 한 1000번 이상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발굴 담당하는 문화재청 공무원도 1000번을 다 못 가봐요. 천군데를. 그런데 하물며 그때는 전국에서 발굴 손꼽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구경하러 오신다고 선배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뭐 나 없을 때 오면은 대접도 해야 되는데 그 일러놓지. 하여튼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발굴 현장에 찾아오시면 가서 대접 잘하고 또 주무신다고 하면 약주 대접도 하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지 왔으나.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대. 그런데요. 봄에 나왔던 불상 광배편이 또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거 어디 있는데? 그 지금 그냥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부들 다 보았나? 다 보고 갔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 뭐냐면 발굴 현장에서 인부들이 도둑질을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다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거기다 넣고 살짝 흙으로 덮어놓고선 갔다가 저녁에 와서 물건을 가져간다고 해요. 그런 사례를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쫓아갔죠. 그랬더니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살짝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봄에 나왔던 불상 광배편의 일부인 줄 알고 혼자 이제 해봤죠. 이거 왜 안 빠지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이고 뭐 수습해 가죠. 왜냐면 커봐야 손바닥부터 크지 않으니까. 그 수습하자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손이 얼마나 시려운지요. 손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기원 하나씩 집어내고 하다 보니까 저게 나왔는데 그동안에 여러분 아시지만 공주무령왕릉 옛날에 71년 7월 달에 엉터리 발굴했다고 난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2의 김원영이라서 제가 들어요. 저 영광이죠. 밤중에 저거 막 팠다고. 물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어스름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주부여에서 잘 아시는 우리 김정필 총재님이 하도 신문에 시끄러우니까 연락을 했어요. 사진이라도 가져와 보라고. 사진을 그때 뭐 포스터 만하게 뽑아가지고 가서 보여드렸더니 소설들을 썼구만. 기자들이 소설 썼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소설들을 썼구만. 그러면서 이제 돈 좀 더 줄 테니까 가서 발굴 좀 제대로 하세요. 하나 또 있어요. 그걸. 아니 그 또 있는 거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나서 파가지고 나온 게 이제 이 철제 머릿돌만한 모루돌입니다. 공방에서 이제 새 다들기랑 밑에 대고 두드린 거 있죠. 그게 모루돌인데 발굴을 이제 계속 하게 된 겁니다. 발굴해 보니까 그냥 땅에다 묻어놓은 게 아니고요. 이게 대장간이죠. 이 공방지에서 물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옛날 장날 가면은 대장장이들 이제 장터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조대역으로 싹두막 만들듯이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몇 바가지 부어놓고 그걸로 이제 담금질을 하거든요. 그때 해봐야 뭐 도끼날이나 좀 벼리고 칼날 벼리고 뭐 하는 거 정도니까. 근데 그 물을 쓰기 위해서 맞더니 이거 이제 중국 보면 이제 목곽 쉬하지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한대부터 나오는 이게 시설입니다. 목조로 깃을 집어넣은 물통입니다. 여기다 향로를 집어넣었어요. 그때 당시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조사원들이 전부 와서 조사해 보니까 목상자, 칠기 목상자에 넣는데 넣기 전에 비단으로 싸서 넣었어요. 근데 그 목상자하고 비단은 다 써가지고 진토가 돼버리고 향로만 나온 거죠. 자, 요건 건물지 외곽에 보였던 여러 가지 이제 기와들. 여기 이 와당. 제가 이 와당을요 83년도에 매장문화재 신고를 받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부여에서 없는 와당이거든요. 이거 공주지방 겁니다, 저게. 소위 저 산성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백제 와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시대가 올라가는 와당인데 이게 많아. 그래서 그때 생각이 그 주변에 그 뭐 여러 가지 기와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도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하면서
왕실의 조형원은 그 기와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가마가 이 근방에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해마다 그 지역을 계속 가서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자, 요건 아까 보셨던 건물주인데 요게 이제 강당에 방이 두 칸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동쪽에 있는 방은 여기 온도를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가운데 무슨 저 심주처럼 심초처럼 생겼는데 저 용도는 아직도 모릅니다. 만주 집안에 있는 동대자의 유적하고 그 구조가 똑같다 이런 평을 받죠. 자, 요건 저 배수 이제 요즘 말은 그 뭐죠 그 맨홀인가요? 백제 시대. 자, 요거는 금당지의 그 계단 모습이죠. 자, 요게 이제 금당지에 가람 배치가 나왔는데 네가 뭘 알고 저게 동글동글했느냐? 뭐냐면 이제 평면이죠, 평면.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이게 나와요. 이거 항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판축을 해야 되는데 판축을 하지 않고 이 주춧돌만 놓을 때만 저거 판축을 하니까 백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가면서 주춧돌 놔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전면 5칸, 측면 3칸짜리 집을 찾아내고 요 가운데로 이제 불상을 모시는 데입니다. 자, 요건 목탑지입니다. 이게 목탑인지 뭔지 모르고 거기 그 저 흑시로 날리는 그 장비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탑이더라고요. 자, 요게 지금 보이죠? 요게 목탑을 세우려면 맨 밑에 가운데 심초를 세워야 돼요. 거기다 큰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막 이런 아름드리 기둥을요. 이게 그 심초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앞에 보니까 이게 무슨 저 우체통처럼 생긴 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가 싶어 나는 누티나무가 어떻게 어디 여기 가서 컸냐 그랬는데 뿌리가 없어. 보니까 이게 심주입니다. 여러분 저 목탑을 한번 보시면요 가운데 이런 그 기둥이 있어요. 거기로 해가지고 초층, 2층, 3층에 가구가 연결되거든요. 그 이제 그것이 나온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아이고 이게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 체크했는데 여기 백제 창왕 13년 태세제 정해년 정해 매형공주 공양살이 스무자예요. 이거 아침에 출근했는데 현장에 전화가 왔어요. 관장님 그 돌멩이에 글씨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거 봐라 인마 내가 좀 제대로 파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자마자 삼국사기 옥편하고 연표를 가지고 현장을 뛴 겁니다. 그때 9시 한 반쯤 됐어요. 안개가 자욱한 날 가을인데. 그때 딱 보니까 탁본을 했는데 백제 창왕? 이거 어떤 속으로 내가 이제 그랬죠. 죄송합니다. 욕해서. 의자왕 뭐 성왕 뭐 다 있는데 창왕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거 뭐는 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임금이 돌아가시나고야 시호를 하잖아요. 그죠? 세종대왕이 뭐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엔 어떻게 불렀나를 몰랐는데 여기서 처음 나온 겁니다. 이름을 붙여요. 제가 이름이 신광섭이잖아요. 그러니까 섭자는 촌스럽게 빼고 광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근데 백제 임금들이 외자를 써요. 부여융, 부여효, 부여인, 부여태 이런 식으로 해서 왜 부여를 이제 성으로 쓰고 그래서 이제 기록에는 이제 여로 쓰고 여효, 여융, 여태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창어면은 바로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성왕의 아드님이 의덕왕인데 생전의 이름이 창이에요. 부여창. 그래서 창왕 이름 붙이면은 바로 의덕왕의 왕 말하자면 죽기 전에 시호가 저 왕의 칭호가 부여 백창왕인 거예요. 그런 사실도 처음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13년이라고 나오는데 이 13년이면 이게 정해년이면 567년인데 삼국사기에는 14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임금이 즉위원 해도 1년으로 쳤어요. 그런데 이 백제시대 표기법에는 즉위원회는 원년이라 해가지고 1년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돼야 1년인 겁니다. 그래서 14년인데 삼국사기에는 567년이면 14년입니다. 그때 매형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 이거 참 환장을 노리시죠. 매형공주. 매형공주가 누구냐면요. 여기서 부여로 천도의 성왕의 맏따님입니다. 제가 그걸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고학자고 역사학자 아니니까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다 얘기해요. 성왕의 맏따님. 성왕의 자손이 나온 거는 아자태자하고 형공조하고 의덕왕하고
지금 드러나는 거 세 분이죠. 의덕왕은 왕을 하고 아자태자는 일본에 가서 귀국해서 안에서 임금이 안 됐고, 그다음에 형공주는 성왕의 맏따님인데 의덕왕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때서부터 아하, 역사의 미스테리가 쫙 풀어나오는 거예요. 금동향로에 관한 얘기, 그 능사에 관한 얘기가 쫙 풀어지는 게 뭐냐. 제가 결론 말씀드리고 있다. 그 향로 사진은요, 한번 쭉 하도 여러분 많이 보셨다니까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금동 대향로 왜 만들었습니까? 선생님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는 고각을 하고 하면은 문자가 없으면, 기록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막 함부로 해요. 의덕왕이 만들었어요. 의덕왕이 왜 만들었냐?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왜 아버지를 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제하고 신라는 한 100여 년 동안 그 소위 낮의 동맹이라 가지고 동맹을, 군사 동맹을 맺어 가지고 고구려 세력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구려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신라하고 백제하고는 동맹국이냐, 군사 동맹국이죠.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쳐가지고 한강 유역을 다 뺐어요. 저쪽 남한강서부터 북한강부터 쭉 해가지고 이 한강 하류까지 다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로 나눠 먹기를, 소위 한강 하류 지역은 백제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고구려가 차지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거를 진흥왕이 배신했습니다. 배신한 게 아니라 신라 입장에서는 아주 잘한 선택이죠. 나라가 우선이니까. 그 551년에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뺏어 먹으니까 신라에서 이제 백제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거를 성왕의 아들이었던, 그다음에 태자죠. 태자인 부여창이 신라를 한번 손보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대전 쪽으로 해서 옥산 쪽으로 전쟁을, 옥천 쪽으로, 이제 그게 이제 관산석이라는, 거기를 가가지고 처음에는 전쟁 괜찮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은요, 적의 10배가 이상 넘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승산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직업군이 아니고 그때 뭐 하다 보니까 뭐 몇 개월이고 돌아다니면 집에 농사짓던 것도 다 처자식들 맡기고 오니까 거기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 그때도 마찬가지죠. 어디 뭐 제대로 보급물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불리하니까 상황이 보기 50, 보병과 기병, 호위병 50만 데리고 아들한테 가가지고 전황을 파악하고 이게 철수할 건지 뭐 할 건지 그걸 결정하러 가는데, 그 정보를 신라에서 입수해가지고 매복을 시켰다가 성왕을 잡아 죽여요. 그게 554년입니다. 그 죽이는 광명도 뭐 일본 수에도 아주 적나라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성왕의 목을 신라로 가져가요. 경주 북청, 지금 말하면 중앙청이죠. 아니면 시의회 계단 밑에다가 묻어놓고 발로 밟고 지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백제 29,600명이 몰살당합니다. 근데 이제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도망도 갔겠지요. 뭐 한꺼번에 죽었겠습니까? 말도 한 필도 못 더라고. 좌평 넷이 죽어요. 좌평 넷이면요, 지금 편제나 그때 편제나 일개 사단 규모는 한 10,000명입니다. 그 10,000명 정도의 군인을 통솔을 하면 일개 군단이거든요. 이게 상좌평쯤 되는 좌평 하나하고 좌평 셋하고 4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말도 한마디도 못 살아오고 좌평 4명 다 죽고 29,000명 죽고, 그러고서 왜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의덕왕이 거짓골을 해가지고 부여로 왔어요. 쥐도 염치가 있죠. 조정 대신들이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뿌직뿌직한 신라를 손봐준다고 갔다가 적고락을 타내니까 그 와가지고 왕 취임을 안 해요. 일본 서기에는 뭐 3년 만에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무령왕이나 왕비의 그 장례 보면 3년을 거사하잖아요. 그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출가를 하겠다. 중이 안 되겠다. 그런데 가뜩이나 임금도 돌아가셨고 태자가 와가지고 즉위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억지해서 임금을 시키고 백성 1,000명을 출가시켜서 도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의덕왕은 초기에는 전쟁을 좀 해요. 전쟁을 하는데 이 가슴에 맺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소방관 가족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화재 현장에 가서 인명사고를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답니다. 식사도 못하고 그런데요. 하물며 나이 30에
태자가 전쟁터에 가서 자기 휘하 부하 29,600명을 몰살하고 좌평 다 주고 말 한마디 말 한 필 못 다루었을 때 요즘 말하면 이제 유식한 말로 트라우마죠. 그때 말로 하면 화병이 나지. 그러면서 만든 게 능사입니다. 그 절을 만들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그다음에 그 전몰 장병들 의령하는 의령사찰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쓰일 향로를 만든 건데 저는 고고학자인데 문자 쓰여진 것도 없으면서도 감히 그건 의도왕이 만들었을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만들었다고 얘기도 못 하더라고 누가. 뭐 말로는 뭐 6세기다 5세기다 뭐 미술사학자들 얘기했는데 딱 부러지게 얘기하자고. 그거 왜 만들었어요? 그거.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향로를 강의하면서 향로 사진은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냥 착착착 지나가고 요게 하나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향로 왜 만들었어요? 그 절에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전몰 장병들을 위령하는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불교식 뭐 제례를 하겠죠. 그때 쓴 향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덕왕이 향로를 만들면서 거기에 만들었던 건 요즘 저도 뭐 많이 듣고 배워서 알아요. 뭐 음양오행설이 있고 뭐 산악숭배사상, 신선사상, 도교사상과 불교사상 이런 게 막 있는데 단 하나 의덕왕은요 그 향로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한 겁니다. 전쟁 속에서 태어난 이 향로가 뭘 지향했냐면 평화를 지향했어요. 요새 말로는 평화인데 그때 말로는 태평성대입니다. 그래서 의자왕 후기 40년은요 거의 전쟁을 안 해요. 저 의덕왕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을 40년 안 하면요 3세대가 장병이 됩니다. 10살짜리가 25대고 25살짜리가 40대가 되고 60대까지 군대 나가니까 엄청난 국력이 축적돼요. 그게 바로 무왕과 의자왕의 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왕과 의자왕은 정복군주라고 표현을 해요. 말이 그렇지 대야성이 저 경주 깊숙이 있잖아요. 합천에. 그다음에 그 건천이라 가지고 지금 저 KTX 여기 있는데 거기까지 백제 군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신라 끝난 겁니다. 맘먹고 가서 신라 엎어놓으려면 없는데도 소위 의자왕 때 대야성 이하 40여 성을 공략했다는 기록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미 얼마든지 신라를 정벌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겁니다. 가야는 뭐냐? 가야는요 백제하고 아주 끈끈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우리가 미국하고 요즘 여러 가지 좋은 관계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이상 백제하고 백제의 전쟁은 전부 가야 군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덕왕은 그런 비참한 전쟁을 직접 젊은 시절 왕세자 시절에 전쟁을 겪고 패배도 겪고 하면서 이 전쟁이 좋지 않구나 하면서 향로를 만들면서 향로에 무슨 정신을 담았냐면 바로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왕의 염원을 거기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향로는 전쟁에서 피어난 그러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백제의 상징이다. 요건 이제 능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식 명칭은 능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능과 붙어 있는 원찰이라고 해서 능사로 붙였는데 고구려에는 정능사라는 이름이 있고 뭔가 앞에 또 하나 수식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능사라고 해서 능사인데 정식 그 문화재 명칭은 아닙니다. 요게 지금 목탑을 복원한 건데 제가 일본에 일본에 가서 그 목탑 조사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3층 목탑의 기단을 우리 직원들 보고 이제 조사를 하겠대. 요즘 그렇게 뭐 전자파로 하는 거 있죠. 해.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번 스킬 잡아서 제가 그랬더니 11.7인가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냥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예요. 백제 능사의 기단이 똑같은 길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5cm를 쓰는 소위 고구려계의 백제 기술자들이 맺는 탑이라는 겁니다. 일본 최고의 3층 목탑이거든요. 이런 목탑 기술은요 그때 일본 사람 못했어요. 백제 사람이 하는 거지. 자 멋있죠. 이렇게 해서 부여에 가면 문화단지 안에 가면은 능사를 저 복원해 놨는데
원래 제자리에 복원한다 뭐 문화재위원들이 난리가 나죠. 저도 문화재는 해봤지만 절대 손을 못 대게 했는데 이제 타초에다가 저렇게 복원하는 거는 좋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백제 건축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지금 유일한 그 모습입니다. 자, 요거 아까 보셨던 뭐 일탑 일금당에 이제 그 하늘에서 본 거고요. 이건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최근까지 일정 때 1943년대 일반 학자들이 팔고 파고 나서 그때 일탑 일금당이라고 알았는데 그 뒤로 이제 저도 80년대 90년대 가담을 했고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전통문화대학에서 발굴하고 그래서 이제 가람의 전모가 다 드러난 거죠. 이거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말 이쁘게 잘 생겼어요. 예, 향로. 예, 이제 여기 위에 여기 지금 저기가 있죠. 봉황. 봉황은요. 봉황 아까 제가 평화를 얘기했는데 봉황은 뭐냐면요. 아름다운 새, 하늘의 새, 그다음에 이 맞아 빛을 상징하는 새. 그러면서 서조, 신조, 천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봉황은 이 지상에 없는 상상의 새지만 아주 상스러운 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임금이 저 봉황새를 자주 자기 문장에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봉황새가 이 지상에 날 때는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새를 동하고 음악을 대동하고 그러면서 봉황이 나타날 때는 임금이 치세를 잘해서 우리 무령왕이나 성왕처럼 치세를 잘해서 태평성대를 이룰 때 나타나는 새가 봉황입니다. 난새는 안 나타나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향로 위에다 봉황을 얹어놨다는 것은 그만큼 이 향로를 만든 사람이나 이걸 주문했던 왕들의 생각이 이 지상이 태평성대를 이루면 좋겠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향로를 유난히 봉황을 강조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향로 뚜껑에 보면은 뭐 삼라만상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새들이 있어요. 5마리의 새가 있는데 그 새는요 어떤 상징이냐면 이 봉황이 나타날 때 무새들의 영접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새의 모습은 기러기 형상을 한 원앙이라고 했어요. 그것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봉황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새가 어디 앉아 있냐면요. 산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5개의 산꼭대기에 5마리의 새가 있고 그다음 그 밑에는 5명의 주학신사, 오학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양오행의 원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요거는 양의 세계, 이거 음의 세계입니다. 물의 세계. 그래서 음양이라고 그러고 오행이라는 거 지금 말씀드린 5개의 산봉우리에 5마리의 새가 있고 5명의 주학신선이 배치돼 가지고 아름다운 새가 지상에 내려온 걸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새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12월 달에 그때가 우루과이 라운드라 해가지고 쌀 개방을 하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뭐 자동차 팔아먹고 반도체 팔아먹는데 쌀도 안 가져오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수입을 하게 될 입장인데 농민들이 말이죠 벽 감아가지고 국회에 가서 쌓아놓고 막 난리가 나고 어수선하죠. 각 부처에서 이제 뭔가 국민들의 그 말하자면 희망을 돋굴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가니까 뭐 각 부처에서 만드는데 우리 문화부는 할 게 없어요. 저 그때 문화부 공무원이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분이 대통령한테 가서 보여드린 거예요. 대통령이 보니까 좀 희한하고도 사진을 봐도 봉황이 날개를 핀 게 Y 있잖아요. Y. 그다음에 밑에 용이 이게 S. 카카 이게 YS입니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그 다음 해에 그 연두 교시 충청남도에 어부보러 오셨을 때 박물관장을 오라고 돼 있어요. 이 박물관장 그런데 원래 불리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 이제 지사가 업무 보고 다 한 다음에 대통령이 한 말씀 하는데 첫 마디가 여기 부여 박물관장이 와 계십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쭉 얘기해봐서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요즘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도굴꾼 얘기해요. 이거 무령왕군 박을 냈더니 그 뒷동네에 그 진주 애들 왔다 갔다 한 거 얘기 아시죠? 그래서 와 보니까 뭐 행정관청에서 와서 서치라이트도 붙여주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순찰함이 있죠, 이렇게. 그다 나무 기둥에다 하나씩 붙여가지고 저녁에 순찰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뭐 향로 나온 거 이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석조 사리감 백제 창왕
태세제청의 매연공주 사리곰이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95년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할 때 백제금동대학로는 국보로 하고 사리 명문 사리감은 보물로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에 인해서 갑자기 그 부여 박물관장 밖에 와 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니 왜 향로는 국보고 석조 사리감은 보물로 신청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향로가 더 우위고 사리감이 그럴 때 했더니 여보시오 그래도 문화를 했더니 고고학을 한다는 사람이 글씨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두 개가 다 국보가 됐습니다. 자, 요건 옛날에 1937년도 부여에서 나온 그 백제 문양제 이거 가지고 물창 물어먹었죠. 여러분 71년도에 무령왕릉 이후에 공주 무령왕릉 가지고 백제 문화의 참 우수성을 막 하다가 한 20년 시큰하다가 이제 좀 심들어 할 때 그 백제 금동대학로가 나온 거거든요. 22년 만에 3년인가요? 그 전에는 이게 문양전 가지고 울고 먹었죠. 자, 요건 이제 무령왕릉 출토품이고요. 요거 아까 보셨던 그 오악사의 그 피리 부는 사람, 요거는 검은 거 키는 사람, 요거는 그 북 치는 사람, 요거는 요즘 뭐 비파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이제 와남이라고 그러죠. 요건 배소 이게 뱀프리트 같은 거죠. 그다음에 요건 도사가 이제 돌을 닦는 모습. 여기 이제 아까 새들이 있고요. 요거는 그 새가 입에 리본을 물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짐승이 이제 뱀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역사의 모습. 자, 여기 재밌어요. 이게 누가 지금 머리를 감아요. 냇가에서. 이게 지금 폭포입니다. 폭포. 이렇게 구멍을 뚫은 이런 공예 기술이 이렇게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폭포에서 머리 감는 모습은 임금의 모습. 임금이 산천 경계 수련돼서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욕제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건 새를 물고 가는 거. 자, 요건 뭐 여기 머리는 뭐 이렇게 새처럼 생겼는데 사람처럼 생기는데 요건 또 짐승이고 여기도 이게 이제 무슨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다리가 여러 개 달리고 요건 도사가 나들이 하는데 앞에 강아지가 이제 앞장선 모습. 요거는 이제 호랑이. 요거는 이제 머리는 사자인데 몸은 사람 몸이고요. 이거는 그 말에 타가지고 활을 쏘는 건데 말의 머리하고 화살 방향하고 사람 방향이 일치하는 거 이건 고을에서도 약수리벽에 좀 이런 식의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시대에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런 그 도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왕이 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행엽도 달려 있고요. 여기 흙받침대 장리판도 있고 투구도 쓰고요. 이게 임금이에요. 이게 저거 누가 저러고 다니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대낮에 임금의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짐승이 젖먹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유운무게 당초문이라 해가지고 이걸 사람의 끌로 일일이 다 팠어요. 그런데도 하나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빗금들이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성스러운 기운을 표하는 겁니다. 저게 없이 그냥 둥그런 그 선만 넣었을 때 얼마나 밋밋하겠어요. 자, 여기 요거는 이제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화염문이죠. 자, 이건 여기 무슨 요즘 릴락시도 아니고 저거 낚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짐승이 있고. 자, 여기 이제 화염이 고구려 벽화에 많이 나오는 화염이죠. 자, 요거는 머리는 사람인데 상투, 이게 몸은 새고, 여기 도사가 있고요, 영지버섯이 있고, 여기 코끼리 머리에 단 동자. 요거는 진묘수락에서 지금 여러분 석수 있죠? 이게 무령왕이 그와 비슷하게 묘를 지키는 짐승입니다. 이제 안에서 본 구멍 뚫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 향로 받침하고 이제 이 노신. 여기도 연화문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 공주에서 우리 공예인으로 유명한 오모씨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향로 나오자마자 이 향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소문이 나기를 부여박물관장이 오모씨한테 실리콘 가다를 떠줬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니 이거 만지기도 힘든데 그걸 거기다 가다를 떠줬다고 그러니까 아주 억울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도청에서 어느 공무원이 저한테
그걸 와서 항의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왔어요. 오 뭐라 하는 분. 가져오더니 이거 내가 맺는 거라고. 나도 깜짝 놀랐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문제 그거냐.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이 부분을 연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진을 보고 사진에서는 한 45도 각도 위에서 이렇게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어떻게든지 몰려가지고 여기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거는 내가 떠준 게 아니다. 떠줬으면 머리카락 같은 것도 다 표현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오해를 푸른 적이 있어요. 오은모 씨라고 아시죠? 공주분들 다 아시던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수생 생물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날개 다는 붕어라든지 뭐 이런. 근데 여기 지금 비금이요. 비금이 굉장히 그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충대 윤무병 박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하시더니 그분이 이제 발음이 일본서 크시고 일본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발음이 좀 그래요. 여시 백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백제 거라는 게 일본 말로 야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는 선생님한테 말 못하죠. 선생님이 역시 백제 겁니다 하면은 이제 백제 거구나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선생님 그때 그 여시 백제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 어디서 백제 겁니까?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만들었으면 이거 있죠. 이 기금을 백제 사람 지금 조각칼로 비금을 했는데 중국 사람이면 저것도 전부 주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제 미술의 자연미 이런 것들은 중국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고 백제 사람이 더 우수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좀 들쭉날쭉이죠. 좀 굵고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이요. 향로 갖다 놓고 맨 먼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자체가 국보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거 금박 같은 게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이제 보존과학실에서 해가지고 다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보존과학실에서 우리나라 동북지방의 산지인 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구리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동북이라고 뭐 고구려죠 뭐. 자, 이런 이제 해달 노는 모습. 이거 신선이 이제 무예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요건 꼬리 날개 달린 이거 신선이 학을 타고 가는 거. 이건 이제 다리의 모습. 보통 중국에도 이거 유사한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다리 하나를 이렇게 한 거는요. 이거 없어요. 이게 바로 백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자연스러운 이런 구도의 묘입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광배편의 하나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죠. 이거 무령왕릉 그 대도,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상 광배편의 일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목걸이의 한 부분, 요건 이제 여러 가지 장식들, 원년 꽃 장식이 원년 장식. 여기 그 공방에서 나온 그 풍경판이라고 그러죠. 절에 그 다루는 매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머리에 쓰는 관장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거는 무릉왕에서 나왔죠. 이게 팔찌. 이 귀걸이 끝에 하는 수화식이고요. 이거는 이 관에 매달리는 장식이고, 그다음에 각종 구슬류, 이것도 구슬류. 이건 이제 귀걸이, 이거 방울. 이건 허리띠에 매는 그 허리띠 장식입니다. 이거는 공약물이죠. 그 목탑에다가 공약물로 자기 증기한 물건을 이제 요즘 말하면 부장품이라고 그러죠. 무덤에서는, 절에서는 그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청년승상, 이건 보살상, 연화문 와당이고요. 이거는 연가라고 그래서 고구려식 그 장식기화입니다. 그 굴뚝에 지금 전라도 가면 지금도 저런 거 쓰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고구려 벽화에, 이 고구려 벽화 중에 만주 집안에 있는 오해분이 향로의 이미지하고 참 유사합니다. 요거 아까 그 배소 부는 사람, 요거 완암 치는 사람, 요거는 옛날에 일정 때 나왔던 백제 문양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여기가. 그래가지고 뭐 금강산이다, 뭐 계룡산이다, 대둔산이다, 별 얘기 다 했거든요. 근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신선이 사는 세계. 그리고 이게 봉황입니다. 자, 요것도 비슷해. 요게 이제 요게 집이 한 채 있고 여기에 이제 도승이 보는데 이게 도교 사원이라 하는 말들이 많이 해요. 절이 아니고. 자, 이 부여에서 나온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는 건데 부소산에서 출토한 불상광배인데요. 제가 실명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 저 박물관 계통에 가장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이고 강호방 선생이 있어요. 그분이 무연한 얘기 그때 그 얘기했어요. 만일에 대한민국이 다 태평양으로 가라앉는다면 백제 유물 중에 하나 가지고 싶은 게 있습니까? 공주 관식인가요? 향로인가요? 무거워 죽겠는데 저걸 어디 가져가요? 태평양에 가라앉는데. 이거 가져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백제 문화를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강우방 선생이 한 얘기인데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과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부영 왕응사. 이제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서 절을 세우고 사리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왕창이라고 있죠. 창왕이랑 똑같습니다. 죽은 왕자를 위해서 사리를 안치했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여기다 직접 살이 들어가고 이 안에 들어가고 요것이 여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신기한 보물들이 이겁니다. 제가 학예사 시절에요. 일본의 그 아스카 시대나 옛날 절터에서 이런 그 공약물들이 나오면 정말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저런 게 좀 안 나오라 했더니 나오려고 하니까 막 쏟아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왕응사. 요거는 저 미륵사지에서 미륵사 서탑 있죠? 그거 다 부수잖아요. 시멘으로 보수한 거. 그거 우리가 복원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심초에서 나온 사리 공양입니다. 자, 여기 이제 봉영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 백제 왕후는 좌팽삭택적덕의 딸로서 무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그죠? 근데 옛날엔 선화공주라겠죠. 그래가지고 요즘 그쪽 분들이 물어보면요. 임금이 여자 하나만 밀고 사나? 선화공주가 첫 부인이고 사택적덕이 두 번째 부인이야. 그런 의미가 필요할까요? 제가 지금 우리 총장님도 잘 아시지만 작년에 그 어느 교수가 쓴 글을 가지고 백제 의자왕의 공주, 계산공주 이야기를 작년에 세미 뮤지컬로 올리고 지금 뭐 만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제 역사적 사실을 너무 그렇게 자기 위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좌평적덕의 따님이라면 좌평이면 최고의 벼슬이거든요. 백제에서 여기. 자, 요거는 그 경주 안압제 임해전인데 임해전이라 해가지고 바다에 임했다고 그러는데 바다가 없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국남지죠. 국남지가 옆에 보면 망의 정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백제금동대학로를 가지고 95년도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하러 갔을 때 그 동국대학교 불교 교수님들은 그 향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상이 수미산이다. 그리고 정양보 관장님하고 여기 강호방 선생하고 두 분은 뭐라 하자면 그 수미산 아니다. 그거는 복례산이다. 삼신산 중에 하나인 복례산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시는데 제가 마침 이제 그때는 뭐 쫄병 때니까 밖에서 기다리는데 부여관장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갔어요. 그 지금 얘기 다 들으셨죠? 그래. 예. 그 신관장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산이요? 그래서 그 복례산도 아니고요. 수미산도 아니고요. 방장선산입니다. 삼국사기에 국남지를 만들고 방장선산을 뻔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삼신산이 방장, 복례, 영주산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서해바다, 중국의 동해바다에 있는 신선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 금동래에 나타난 세계는 불교도 물론 해당되지만 그 당시에 왕후 장상들, 귀족들이 널리 유행했던 도교 사상의 일원. 그래서 신선들이 사는, 왕이 죽어서 가는 세상을 신선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상들은요. 뭐 우리가 볼 때 원숭이 같다, 뭐 잉어 같다, 뭘 다 했는데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자? 기와 이초, 진금, 이수. 이 세상에 용은 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용을 그리라면 잘 그려요. 근데 본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향로에 나타난 수백 개의 물상이나 그림들은 이 현실 세계에 없는 신선들의 세계, 임금이 죽어서 가는 세상,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 백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불교를 통해서 내세를 믿고 극락왕생을 하면서 현실을 잊고 고통을 잊고 살자. 그래놓고 왕후장상들은 오히려 현재 죽을 때까지 아주 편안하고 아주 복록을 누리고 살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백제 말기의 백성과 귀족들의 왕실과의 거리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하면 그 문헌사학자 애들은요, 일리가 있는데 증거 있습니까? 그럽니다. 있을 법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 가지 세상이 어지러지만 백성이 갈라지면요, 나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백제 금동대학로는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소도비 경매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거 니들이 많이 경매에서 나오면 얼마 부르겠느냐 했더니 4천억 부르겠다고 그래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앙박물관은 물건을 이제 대여하잖아요. 그 중앙박물관에서 부여로 대여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험을 벌여요. 보험 평가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억입니다. 근데 그 당시 반과 사유상을 시드니 올림픽에 보낼 때 23억에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 훈민정음 해례본 있죠? 그거를 간성미술관에서 박물관에 오실 때 56억에 모셔왔어요. 근데 이 금동대학로는 부여해서 중앙박물관 개관할 때 찬조 출연할 때 300억에 평가해가지고 가져가요. 더 해야 되는데 나는 400억 이상을 하라고 그랬더니 자꾸 올라가면 보험료를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저거 발굴할 당시 한국 최고의 문화재, 나가서는 동북아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얘기를 했고, 유일하게 지금 30년 동안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간 문화재가 백제 금동대학로입니다. 앞으로 못 나갑니다. 누가 나가자고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일본에 2003년인가요? 월드컵에 공동혈할 때 일본에 저게 동경박물관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문화재위원하고 우리 몇 분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도 좀 와서 보라는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내세웠어요. 이 백제 금동내가 가져가 싶으면 일본 광룡사에 있는 목조 반거상 그걸 보내주라. 일본서 보낼 수가 없죠. 그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사찰의 거니까. 그걸 가져가는 순간 그 사찰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백제. 근데 해외에 딱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제주박물관 개관할 때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주 분들이 조금 이제 이 국립기관에 대해서 호의적이 안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제주박물관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그때 국부보험을 해서 백제 금동대학으로 나오길래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인천에서 인천에서 배로 싣고 갔다가 해외라는 게 딱 한 번 갔다 온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180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1시간에 마치려니까 두서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